강원도 신평마을. 이른 아침부터 밭고랑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가을날이었습니다. 70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이칠복 어르신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습니다. 낡은 시계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킨 칠복 어르신은 허리를 한번 쭉 펴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곤 깔끔했습니다. 설거지는 늘 그날그날 해놓고 빨래도 모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가 이제 45, 딸 하은이가 42이 되었으니 벌써 30년 가까이를 혼자 살아온 셈입니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아보겠소. 매일 아침 아내 영정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는 게 그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간단히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점으로 아침을 때운 칠복 어르신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는 언제나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이 사장님. 칠복이 형님. 일찍 나오셨네요. 슈퍼를 운영하는 이 사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고 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그게 바로 이 칠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양반, 참 귀한 어른이지. 평생 단 한 번도 남 욕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마을에서 제일 어질고 착하신 분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성인 같은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칠복 어르신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품앗이로 남의 논밭도 함께 읽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을 경로당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밭을 돌보고 점심은 간단히 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고 오후엔 다시 일을 하다가 해질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낡은 라디오를 켜놓고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고 구름 한 점 없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가끔 아들 도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통화는 길어야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나야 뭐 늘 그렇지. 너희나 잘 지내거라. 한 달 후에 내려갈게요. 바쁠 텐데 괜찮다.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또 한 달을 기다리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쓸쓸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칠복 어르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평화롭던 그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마을회관 앞 평상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이 지나가자 누군가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들었어? 보건소 그 젊은 간호사 말이야. 쉿, 조용히 해. 저기 오신다. 순간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건소 간호사 박지은 씨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7의 젊은 미혼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시골 마을에선 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그날 새벽 이칠복 어르신 집 근처에 있었다는 말. 그 한마디가 칠복 어르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은의 말 한마디. 단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하던 사람들도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자극적인 이야기일수록 더 쉽게 믿어버리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지은이가 칠복이네 집에 갔다더라. 뭐? 진짜로? 보건소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에 있었다던 말이 어느새 집에 들어갔다로 바뀌었고, 그게 또 밤새 있었다로 둔갑했습니다.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마을 슈퍼 앞 아줌마 몇 명이 둘러앉아 쑥덕거렸습니다. 야, 근데 칠복이 어르신이 그럴 분이야? 평생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한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줌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겉만 그렇지. 속은 어떻게 알아?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맞아. 그렇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정신 못 차리지. 근데 70 노인이 그게 돼. 그 나이에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더 문제지. 젊은 처자 홀린 거 아냐? 대화는 점점 더 추악해졌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상상을 덧붙이고 서로의 추측을 사실인 양 확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난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마을회관 게시판에 출력물을 붙여놓았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비틀거리며 걷는 여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향하는 곳은 분명 칠복 어르신의 집 쪽이었습니다. 봤지? 봤어? 증거야, 증거. 아이고, 저것 봐. 새벽 2시에 저 집에 갔다는 거잖아. 에휴, 이제 뭐 할 말도 없네. 그날부터 칠복 어르신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슈퍼에 가면 주인이 눈을 피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칠복이 형님. 예전처럼 반갑게 부르는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고 평생 쌓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만. 칠복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게 죄인가? 그냥 내버려뒀어야 했나?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아들 도연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날 밤에 그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창피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아버지 욕을 해요. 저도, 하은이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칠복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밤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대답 좀 하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칠복 어르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조차도, 자신의 핏줄조차도 의심하는 눈빛이었으니까요. 결국 말문을 연 건 딸 하은이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하은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 알아요. 평생을 어떻게 사셨는데. 하은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온 동네가 다 봤다는데. 봤다고요? 뭘 봤는데요? 새벽에 그 여자가 아버지 집 근처에 갔다는 거 말고 뭘 봤어요? 하은의 반박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실제로 뭘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정황상 그럴 거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믿었습니다. 에휴.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졌고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 어르신은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을밤의 냉기만이 그의 늙은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그를 외면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문 앞까지 갔다가 안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 칠복이가 올까? 에이, 염치가 있어야 오지. 그 얼굴에 어떻게 와? 그 말들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을 슈퍼 앞을 지나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러서 막걸리 한 병이라도 사갈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초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옆집 사는 민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민수가 무언가를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민수야. 이리 와. 아이 엄마가 달려와 아이의 손을 확 잡아챘습니다. 너, 그 할아버지한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는 칠복 어르신을 쏘아보듯 노려보며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 그 순간 칠복 어르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았건만 이제는 아이들조차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 어르신은 그날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 그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칠복 어르신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말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만 믿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되짚어보면 사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칠복 어르신은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음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칠복 어르신은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소. 칠복 어르신이 얼른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눈은 풀려 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일단 안으로 들어와야겠소. 칠복 어르신은 그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이불을 깔아주고 눕혔습니다.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놓아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쯤 지은이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정신이 드시오? 새벽에 우리 집 앞에서 쓰러지길래 모셔왔소. 칠복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보건소 회식이 있었고 원장님이 건넨 음료를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유가 깜깜했습니다. 죄송해요. 폐를 끼쳤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괜찮으시겠소? 네. 이제 가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황급히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보건소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오 원장이라고 불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일 말입니다. 예. 무슨? 지은 씨가 어르신 댁에 왔던 일 있잖습니까? 그건 그냥 잊어주시면 안 될까요? 칠복 어르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뭘 잊으라는 건지, 왜 잊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냥 그날 밤에 지은 씨가 어르신 댁에 있었다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하셨으면 합니다. 괜한 오해 살 수 있잖습니까? 오 원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에게도 그날 밤 일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오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그날 밤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폭탄이 터졌습니다. 박지은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날 새벽 이칠복 어르신 집 근처에 있었다고 말했다는 소문까지. 칠복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수상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으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야기를 올렸고 그게 퍼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70대 노인이 20대 간호사를 임신시켰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칠복 어르신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밭일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집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물만 마시다시피 했습니다. 딸 하은이가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아버지, 문 열어요, 아버지. 도연의 절규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칠복 어르신은 그저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무언가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종이 소리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칠복 어르신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든 그는 거실로 돌아와 조명을 켰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친 칠복 어르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칠복 어르신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노계속을 드립니다. 칠복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거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편지 속글씨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쓴 사람의 손이 떨렸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이상했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어르신 집으로 비틀거리며 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쓰러진 저를 집으로 들여 재워주셨을 뿐입니다. 칠복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건소 회식에서 원장님이 건넨 음료를 마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원장님이 직접 따라주시며 건강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음료를 마신 후부터 기억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음료에는 수면제가 아니라 다른 약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의 손이 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장님은 제가 정신을 차린 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고 그걸 덮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고. 제가 임신한 건 그날 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원장님이. 편지는 여기서 잠시 끊겼습니다. 마치 쓴 사람이 울먹이며 쓴 것처럼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이 칠복 어르신 집에 간 거 다들 알고 있어.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어르신도 너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면 너도 끝장이야. 저는 겁이 났습니다. 직장도 잃을까봐, 제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죄 없으신 어르신이 저 때문에 평생 쌓은 명예를 잃으셨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밖에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함께 보내드린 녹음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쓴 건지는 분명했습니다. 박지은. 그 젊은 간호사가 쓴 편지였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 이거 한 번만 잘 넘기면 돼. 원장님, 저 어떡해요. 이 칠복 어르신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병원 망하면 너도 직장 잃는 거야. 환자 죽은 거 알려지면 다 끝장이야. 칠복 어르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환자가 죽었다고? 의료사고가 있었던 겁니까? 그 노인 하나만 희생하면 돼. 어차피 나이도 많고 자식들도 잘 안 찾아오잖아. 그냥 조용히 지내다 죽을 사람이야. 그 사람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마치 물건 다루듯 계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너 지금 선택해. 진실 말하고 우리 다 같이 망하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살아남든지. 병원은 살아남아야 해. 우리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그 노인 하나 때문에 수십 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순 없잖아.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날 희생시킨 거였구만. 칠복 어르신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사고가 있었고 그걸 덮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박지은을 이용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소문을 이용해서 나 하나 희생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구만. 칠복 어르신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허탈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씁쓸한 웃음. 인생의 부조리함을 깨달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 어르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편지와 녹음기를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이미 한번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진실을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늙은이가 조작했다며 더 비난하는 건 아닐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칠복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와 녹음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기로. 비록 늙고 힘없는 노인이지만 진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 어르신은 오랜만에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얼굴이 푹 꺼졌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편지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칠복 어르신은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경찰서로 가는 길, 칠복 어르신은 문득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가을 하늘.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칠복 어르신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늙고 외로운 노인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해,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가는 칠복 어르신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경찰서라곤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원 하나 넣어 본 적 없고 신고 한 번 해본 적 없는 순한 양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저 어르신 이라는 인식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미 소문은 경찰서까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 신고하러 왔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편지하고 녹음기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오 원장의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인 하나만 희생하면 돼. 녹음을 다 듣고 난 경찰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형사과장이 나왔고 고지여 서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읽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르신, 일단 진술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그날 칠복 어르신은 경찰서에서 5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습니다. 박지은이 쓰러진 것, 집으로 데려가 재운 것, 오 원장이 찾아와 입 다물라고 한 것, 모든 것을. 어르신,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사과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텐데요. 그 말에 경찰서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증거 없이 말만 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늙은이가 발뺌한다며 더 비난받았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더 빨리 진상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면 됐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보건소로 출동했습니다. 오 원장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양심의 가책 따윈 전혀 느끼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오민석 씨, 당신을 명예훼손, 증거인멸, 그리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닥치십시오. 녹음 파일 다 들었습니다. 그 노인 하나만 희생하면 된다고 하신 거 기억나시죠? 순간 오 원장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건. 조용히 하시고 따라오시죠. 오 원장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건소 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급히 박지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보건소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사직서를 내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사흘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찰서 대회의실에 카메라와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박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찰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마디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칠복 어르신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길에서 쓰러진 저를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신 것뿐입니다. 어르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죄인은 진실을 외면한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계획한 오민석 원장이었습니다. 지은은 보건소에서 있었던 의료사고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환자 한 명이 과다 투약으로 사망했고 그걸 덮기 위해 오 원장이 온갖 공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이용해 이칠복 어르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것. 저는 비겁했습니다. 제 직장이, 제 인생이 소중해서 죄 없는 어르신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평생 쌓은 명예를 잃으셨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지은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진실을 외면한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확인도 안 하고 비난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칼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기자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 나갔습니다. 인터넷에는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어르신. 우리가 2차 가해자였네요. 소문만 믿고 비난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진평 마을은 그날 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을회관, 슈퍼, 경로당, 어디서든 그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칠복의 어르신이 진짜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야? 아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아이고, 어쩐다. 사람들은 후회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말이라는 칼은 이미 한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평 마을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칠복 어르신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이장, 경로당 회장, 슈퍼 주인, 그리고 평범한 주민들까지. 그들은
칠복 어르신의 낡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누구도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죄인들이 심판을 기다리듯. 오전 9시쯤 칠복 어르신이 바치를 하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칠복 어르신이 당황하자 마을 이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75세 이장은 칠복 어르신보다 5살 위였습니다. 평생을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칠복이...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늙은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이장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75 노인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 그 뒤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소문만 믿고 정말 죄송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칠복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내야 할까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다들 일어나세요. 칠복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화나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칠복이. 우리가 기다리겠네. 평생이 걸리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네.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칠복 어르신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칼인지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 원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여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명예훼손, 증거인멸. 죄목은 많았고 형량도 가벼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는 폐쇄되었고 새로운 의료기관이 들어올 때까지 주민들은 이웃마을 병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박지은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떠나기 전 칠복 어르신의 집 앞에 편지 한 통을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일을 꼭 알려주고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어르신처럼 정직하고 선한 사람으로 건강하십시오. 칠복 어르신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쓸쓸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칠복 어르신 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습니다. 어색함이 남아 있었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슈퍼주인 이 사장은 매일 아침 우유를 갖다 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경로당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말없이. 받기 싫으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는 계속 가져올 겁니다. 경로당 회장이 문 앞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옆집 민수였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칠복 어르신한테 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아이.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칠복 어르신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건 작은 종이 꽃다발이었습니다. 색종이로 정성스럽게 만든 꽃들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솜씨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가지 말래서 못 갔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칠복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넘게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고맙구나, 민수야. 칠복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미워하지 않는단다. 민수는 잘못한 게 없어. 진짜요? 그래. 진짜란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칠복 어르신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진하게.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칠복 어르신은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저녁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는 민수가 준 종이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 꽃들은 참 예뻐 보였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그 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도연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칠복 어르신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네. 아버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 평생을 함께 산 자식이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욕할 때 저도 함께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랬을 거라고, 나이 들어 정신이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칠복 어르신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식마저 자신을 의심했을 때의 그 배신감을. 도연아. 칠복 어르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탓하진 않는다. 상황이 그랬고 증거가 그랬으니까. 다만 아쉬운 건.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까지도 날 안 믿어줬다는 게 아쉬웠다. 그게 제일 힘들었단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칠복 어르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배웠겠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게 가족이든 남이든.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자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아픔을 겪고 나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아픈 기억들을, 상처들을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힘든 시간이었소.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소.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쌓이는 눈은 많지 않겠지만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년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을 꼭 모시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그는 경로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완전히 하지 못했지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니까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칠복이 형님,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날 경로당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칠복 어르신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복 어르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칠복 어르신은 중제시도 녹에 소걸거렸습니다. 하지만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소. 민수의 사과, 도연의 눈물, 이웃들의 진심. 그 말들이 조금씩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살아갈 힘은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복 어르신은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따뜻한 호빵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세요. 오늘 아침에 갓 쪘습니다. 슈퍼 이사장 올림. 칠복 어르신은 호빵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호빵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구만.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민수가 준 종이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 영원히 남을 기억. 칠복 어르신은 그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 어르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뒤척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요. 아내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돼요. 당신은 충분히 잘 견뎌냈어요. 칠복 어르신은 꿈속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진평 마을에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할아버지. 저 멀리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엄마도 함께였습니다. 민수 엄마는 칠복 어르신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겁니다. 어르신께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지만 용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민수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후회와 반성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이해합니다.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을. 감사합니다, 어르신. 민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칠복 어르신은 라디오를 들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예전만큼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칠복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